네, 안녕하십니까. 맥머니 김동영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한 해의 시장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시장이 마감되는 날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종목보다는 정말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쉽게 간과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은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점점 사실은 나이가 들어보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보시고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급여를 받아보시면 정말 이 부분 연말이면 연말마다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바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증권사를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도 여러 진행해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세금 총정리 시간에 이 영상만 보시고 총정리하신다면 다른 영상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전반적인 흐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다가 좋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금 문제라는 것은 좀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 광고하는 거 보셨죠? 절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절세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인 시대입니다. 경기가 계속 성장한다면 사실은 절세 문제 크게 염두해 두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성장하고 내 월급이 올라가니까 굳이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조금 더 해서 월급 더 많이 받아서 세금도 그냥 내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 예전처럼 급격하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야 실질적으로 내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세금 열심히 안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정리 꼭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 세금 신고부터는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한 혜택 좀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증시에 관련된 세금 정리하기 전에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총 3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종합소득과세 되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소득의 원천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합소득과세 안에 들어오는 소득들은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종합과세 안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죠. 이것들은 한 번에 그냥 이번 영상 보시면서 외워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근로를 해서 내가 뭔가를 좀 사서 입에 싹 넣으려고 했는데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더라, 그 소득이. 그렇게 외우시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과세구나,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으로 연간 5천만 원을 벌고, 이 사업으로 5천만 원을 벌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을 다른 회사에서 한 연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고 1,000만 원 이렇게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은 종합소득과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 5천만 원과 1,000만 원 합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것이 종합소득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리과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이거는 조금 약간 금액이 좀 작아서 종합소득과세에 넣지 않고 따로 빼주겠다는 겁니다. 은행 가가지고 이자 받아보시면 15.4% 아시죠?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14%하고 지방세 1.4% 뺀, 15.4% 뺀 금액을 은행에서 지급해 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15.4% 떼고 준다.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내년 상반기쯤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올해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배당소득이 들어올 건데, 그때 계산을 하실 때 한 주당 얼마의 배당금이 들어왔다, 그걸 곱하시면서 마지막에 15.4% 세금으로 나간 부분 제외해서 계산하신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배당 금액 이 정도 들어온다 계산 가능하시겠죠. 나머지 기타 소득, 연금 소득도 그냥 간단하게 소득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들 정도는 여기 합산하지 않고, 원래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 과세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화두가 되었던 그거 다 아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분리과세 기준에 보시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15.4%로
이자를 매기겠다는 건데, 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정말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배당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급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은행에서 뭐 이자 받으실 그 금액이 총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네,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하면 그 초과분만 2천만 원 이하는 15.4%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벌었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기에 다 합산돼 가지고 소득세를 매기니까 내 세부담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에 그리고 아예 합산되지 않고 분류해서 그냥 그 개별적인 항목마다 이제 소득을 세금을 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 퇴직소득, 살림소득인데, 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 연말이면 이런 기사들 다 한 번씩 보시죠. 네, 양도세 폭탄 피하자 개인 투자자들 하루에 3조 원 팔았다. 네, 항상 연말이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인 잘못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12월 달 되면 이렇게 양도세 물량 세금을 회피하고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시장에 내놓는 그런 현상들이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양도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하셨을 때 양도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어떤 회사의 지분을 1% 이상 초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지분이 2%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한 금액의 가치로 10억 이상이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한 그 금액의 수익차가 3억 이하면 수익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고 있고 3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7.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주주 요건을 회피한다면 사실은 증권거래소 외로는 아직까지 양도세는 일반 소액 투자자분들은 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22%, 27.5%라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세금을 낼 바에는 바로 그냥 매도를 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몰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부터 계속 뭐 양도세 개편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부터는 지금 우선은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무조건 주식을 해서 5천만 원까지 돈 번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그 정부의 방침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2022년 연말에는 주식하시면서 2023년부터 양도세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는 제 영상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외 주식 지금 사실은 뭐 올해 뭐 그 동학개미도 열풍이었지만 서학개미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해외 주식, 국내 주식과 무엇이 다르냐? 이제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세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은 다 보셨으니까 제가 다 지우고요. 자, 해외 주식 위주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어떠냐? 네, 지금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해외 주식을 해서 내가 차익이 250만 원 이하 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외 주식을 하시는 증권사에 그 양도세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신고는 사실 걱정하실 건 아닌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주식을 매수해서 한 250만 원 이하로 차익이 났다 이렇게 하시면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익이 250만 원 이상 났다. 250만 원 이상 났다 이렇게 하면 필요경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뭐 증권사 수수료라든지 뭐 양도세 어떤 신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제해줘서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경비도 약간 빼주지만 사실은 그런 경비 거의 큰 부분에서 없다 치고 무조건 이제 양도세를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도세는 22%입니다. 네, 결국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주식에서 350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러면 250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제를 해주니까 100만 원이 과표가 되고 100만 원에 22% 세금 22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자, 우선 양도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되는데 5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거래한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대부분 받으실 수 있다. 물론 안 해주는 증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는 다 해주기 때문에 우선은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러면 22%만 고민하면 될까? 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지금은 어떤 시즌입니까?
연말 정산의 시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씨는 전업주부거나 학생입니다. 네, B 남편이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요. 사실은 전업주부나 학생이라면 사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 부양가족 등재 기준이 발생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데,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연말 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가 어떠냐면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전업주부는 어떻습니까?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부녀자 공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네, 부녀자 공제 항목을 따로 계산한다면,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 네, 부녀자 공제 50만 원 추가된다 이렇게 하면 총 200만 원. 그리고 사실은 부양가족 증제를 못했으니까 이 부인이 쓴 카드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말정산 다 해보셨으니까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원래 이제 부인 와이프가 쓴 카드 값이나 이게 부양가족으로 들면 이게 남편의 어떻게 보면 뭐 되겠습니까? 전부 다 딸린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비용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다른 공제들까지 못 받기 때문에 우선은 특히 해외 주식 하셨던 분들, 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향후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부분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점검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주식에 있어가지고 이런 공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점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바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7월부터 기준이 2천만 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구조가 어떠냐면,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 네, 직장 가입자가 되겠죠. 밑에 이제 와이프도 있고 자녀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는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기존까지는 뭐 웬만하면 부양가족으로 해서 남편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다른 가족들이 이제 부양가족은 사실 따로 이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 원까지 낮춰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부양가족을 안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아까 전에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셨으면 아까 전에 저희가 한번 외웠죠.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로를 해서 입에 싹 넣으려고 했는데 연기처럼 사라졌다. 네, 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이제 2천만 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겠다. 특히 어떻습니까?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배당소득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돈들 이제 맡겨두시잖아요. 네, 이자 소득, 네, 이런 부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건강보험의 어떤 부담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 2022년부터 바뀌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다음 따라와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해두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전반적인 주식을 했을 때, 그리고 주식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세금을 한번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만나 뵙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맥머니 김동영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